9주차 되죠. 9주차 토탈 코디네이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주는 중세 고딕을 안 했어요. 중세 시대 비잔틴하고 로마네스크까지 수업을 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고딕하고 르네상스 시대 16세기 르네상스가 어떻게 꽃피우게 됐는지 이렇게 해서 들어갈게요. 다이 안녕. 조금 늦게 들어왔네. 다행히 조금 늦게 시작해서. 자, 그래서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네. 자, 르네상스 시대 이전의 중세 말기가 고딕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딕 시대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기독교 시대 이데올로기, 그 기독교의 신앙이 굉장히 이제 절정에 이르렀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신에게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열망이 이 건축물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이 건축물의 이 양식이 의상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건축과 이 의상의 연계성이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패션의 역사를 뒤집어서 보면 모든 사회, 정치, 문화, 건축, 특히 예술에 있어서도 건축의 이런 모습들이 의상에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았어요. 이집트 시대,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중세 시대의 기독교적인 이런 문화까지도 다 이 의상에 반영되는 것을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만큼 건축 양식과 의상하고는 굉장히 밀접해요. 예술하고도 관련이 깊지만 건축, 예술이 즉 건축에서 나타나고 건축에서 또 의상에 반영되고 있는 일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새 문화적 배경, 의복의 종류와 특징, 장식, 현대 패션의 응용할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 고딕은요, 게르만 민족,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독일이죠, 독일. 독일의 게르만 민족의 한 부족인 고트족에서 나온 별칭이에요. 네. 고트족에서 나온 명칭이고, 고트족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고,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사람들이 약간 게르만족을 야만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서양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이 고딕이라는 게 야만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중세 미술을 가리키는데 썼던 말인데 이게 이제 고딕이라는 양식으로 굳어지게 된 거죠. 중세 서유럽에서 유행한 양식으로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12세기경이 시작돼서 13세기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세기 르네상스로 넘어갈까지 약 3세기 동안 중세의 건축 양식의 중심이 되게 되었죠. 대표적인 특징 보면은 높은 건물, 뾰족한 첨탑, 이게 천상으로 향하는 신앙심, 기독교적인 신앙심을 굉장히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직적이고 직선적이고 대표적인 건물이 파리의 노틀담 성당, 빈의 슈테판 성당, 퀼렌 대성당, 밀라노 대성당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 회화, 공예 등 여러 미술 분야에서 파급되어서 고딕의 미술 양식을 만들어내고 고대의 정신을 계승한 르네상스 시대로의 과도기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에 근거한 어떤 금욕성, 인본주의에 근거한 세속성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시기로 표현됩니다. 13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중세 고딕 시대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동양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장식적인 물품이 수입이 되죠. 보세요. 쾰른 대성당 엄청 뾰족하죠. 샤르트르 대성당 고딕 시대 때만 이렇게 진짜 뾰족뾰족합니다. 희한하게 뾰족뾰족해요.
사회 문화적인 배경 보시면, 자, 직물 산업의 신기술이 발달을 하는데요. 동방과의 무역이 굉장히 이루어져요. 우리 중세 시대는 동서양의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화려한 직물이 수입과 수입되고 직물 산업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수공업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무역의 번영이 일어나면서 간의 공업 생산 체제로 발달이 돼요. 염료, 장식품의 출현, 길드라는 상인 조직이 있다고 했죠. 그 상인 조직이 고딕 복식의 종류와 모양, 색 등을 더욱 복잡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그리고 기독교 이데올로기에 의한 수직성, 굉장히 뾰족뾰족한 수직성과 빛의 미학, 비잔틴 시대의 이 빛의 미학이 굉장히 화려했죠. 이게 이제 고딕까지도 오는 거죠. 예술 양식이 있는데 이 고딕 양식의 아치는 로마네스크하고 아치하고는 좀 다른 반원형이 아니라 이게 뾰족뾰족한 강조한 아치형으로 발전해서 천상으로 향하는 신앙심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십자군 원정 후에 이슬람 건축의 끝이 뾰족한 아치에서 영향을 받아 벽을 창으로 해서 밝고 경쾌한 구조, 빛의 미학,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아주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되죠. 자, 부르주아 계층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 구조와 패션이 변화하게 되는데 도시의 부흥, 화폐 경제로 부가 굉장히 증가하고요. 생활이 풍족한 계급사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간의 백년 정쟁이랄지 흑사병으로 사회적인 혼란을 겪는데요. 이 흑사병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 흑사병,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사회 문화를 크게 바꿔놓고 인구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된 계기가 이 흑사병이죠. 그러니까 이 중세 고딕에서 르네상스로 과도기로 넘어가는 역할을 흑사병이 했다라고 할 만큼 흑사병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우리 코로나가 지금 우리 세대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강타한 것처럼 이 바이러스에 의한 흑사병. 그래서 흑사병에 대한 영상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왜 이 고딕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 경계선의 이 사회적인 이슈가 흑사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의 실패에 따른 종교적 신앙심의 냉각과 교황권이 쇠퇴해요. 왜? 십자군 원정도 실패했지만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굉장한 세력을 쥐었던 교황, 왕권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신을 믿었던 교황이라든지 이런 신부들이 다 죽어요. 그 왕권들도, 그 왕족들도, 귀족들도 다 죽게 되죠. 신에게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 신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왜 교회를 못 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뭐 열심히 종교를 믿은 사람은 흑사병에 안 걸린다, 코로나에 안 걸린다 이런 의미가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신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왕권이나 교황권이 쇠퇴하게 된 계기가 십자군 원정과 흑사병으로 인한 많은 인구들이 이제 죽게 되면서 이게 결합이 돼서 다시 어떤 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에서 인간 본연의 중심의 문화로 결정적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가 이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인구 급감소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무역이 성장하면서 상업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중간 상인들이 부를 바탕으로 해서 부르주의가 발생되고 이런 신분 상승 욕구 나는 왕족이 아니고 나는 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를 통해서 내가 신분을 상승할 수 있다. 귀족만큼 왕족만큼
내가 그만큼 세력을 줄 수 있다. 돈으로. 그래서 이런 신흥 부르주의자들, 부르주아 인들이 이런 상업 자본주의에 의해서 부르주아층, 자본주의 계층, 부를 축적한 이런 부르주아층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의복의 종류와 특징에 있어서도 그런 부르주아주들의 의상 형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고딕은 중세 후기에 기독교 이데올로기를 장식성을 극도로 강조를 해서 입체 대단법이 발달하는데요. 남녀의 성차를 나타내는 실루엣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드러낸 프린세스 라인이죠. 공주풍에 약간 허리는 잘록하고 스커트는 이렇게 퍼지는 이런 프린세스 라인 등장하고 입체적인 복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남자의 능동성, 여자의 수동성을 극대화해서 표현이 됐다고 하네요. 자, 고딕 복싱의 특징을 보면 종교적 이념을 강조한 수직적 조형, 날씬하고 길쭉하게, 그리고 세계 조합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스테인글라스의 영향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빛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제 고급 소재와 문장을 통한 신문의 상승. 고대의 정신을 계승한 르네상스 시대로의 과도기. 그죠? 그러면서 종교에 근거한 약간의 금욕성도 있고 인본주의에 근거한 세속성이 공존하는 시대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과도기가 이 고딕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중세의 어떤 암흑기, 기독교적인 모습, 또 르네상스로 가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그러한 욕구, 이런 것들이 이게 섞여져 있는 시대가 고딕이에요. 그래서 고대 복식을 보면 딱딱하면서도 인체미가 드러나는 거죠. 비잔틴 로마네스크 복식은 자연스러운 인체형을 수용하는데 고딕은 전체적으로 날씬함과 수직 라인을 추구해요. 그리고 면도대에서 둥글게 넓은 이마. 이마를 얼마나 넓게 했는지 그냥 이렇게 올린 정도가 아니라 이마를 밀어서 넓혔어요. 이마를 밀어서. 그리고 작고 단단한 가슴, 앞으로 둥글게 돌출된 배. 이거는 다산을 상징해. 그 당시에는 인구가 많은 게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루엣도 입체재단에 의한 발달에 의한 남녀의 성차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이념이 발생하고 남녀 모두 날씬, 슬렌더, 길쭉하게 늘러진, 일렁게이트. 그 다음에 형태는 수직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옷들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뾰족뾰족. 모자도 애냉이라고 하는 모자거든요. 뾰족. 신발도 뾰족. 남자가 신은 신발 보세요. 뾰족해요. 앞코가. 뾰족해요. 옷자락은 끌리고 화려한 원피스에 섬세한 머리 장식, 애냉. 남자는 소매가 길어. 소매가 길고 앞 길이가 짧은 뿌레뿌행. 뿌레뿌행. 이 뿌레뿌행은 자켓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켓. 이 블라우스 같이 생긴 자켓. 그 다음에 꼭 맞는 호즈. 타이즈 같은 호즈. 그 다음 뾰족한 신발. 이거는 남녀의 성차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어요. 자, 의복의 종류와 특징.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특징. 색상이에요, 색상. 고딕 시대에 다양한 색이 등장하는데, 고딕 건축 양식에 의해서 스테인 글라스 보면 막 엄청 화려한 막 알록달록한 색상들 있잖아요. 그래서 귀족은 주홍색, 녹색, 자주색, 중황색, 기사는 가문을 상징하는 색을 착용했고요. 노동자는 청색, 성직자는 흰색, 점원은 녹색. 그 다음에 뭐 메신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색의 줄무늬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서 15세기 파티칼라는 처음에 남자들 사이에서 유행했고 색이 화려한 옷을 입고자 하는 소망에서 남부 유럽과 중부 유럽에 퍼져서 16세기는 이제 르네상스죠. 르네상스 때는 이제
사라졌지만 어릿광대 의상에서 잔존하는 것이 파티칼라. 자, 의복의 종류와 특징 보시면 소재예요. 소재. 동양의 영향으로 유럽의 직물공업이 발전을 해요. 그죠? 벨벳, 실크 이런 것들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모피도 들어요. 우아함의 극치였고 실용성이라기보다는 신문 상승과 장식용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문장, 중세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이 이런 문장들이 뭐 영화에서 보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 사자는 관용, 탑은 도시 쟁취, 돌고래는 해전에 참가. 그래서 문장의 색은 W는 은색, Y가 금색, R, B, B, G, P, 뭐 R은 레드겠죠? 블루, 그린, 퍼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문양은 식물 문양, 동물 문양, 기하학적인 문양을 많이 써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컬러나 문양으로 아니면 동물 문양으로 이렇게 많이들 입었어요. 가문을 상징하는 거나 어떤 상징성인 동물들, 식물성 무늬들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죠. 특징, 기독교적인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르네상스에 가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같이 공존하는 시기. 금욕을 표시해서 금욕적인 거, 정숙성을 위해서 신체 은폐한 거, 복시간의 인체의 관능미를 강조하다든지 세속적이라든지 하늘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청탁의 수직적인 경향, 숭고미, 그리고 경제적을 발달로 인한 부의 축적으로 패션의 변화가 가속화됩니다. 신분 상승의 욕구를 반영한 장식과 스타일의 과장, 그리고 외관상 계층 구분이 어려워지자 이제 사치 금지령을 내리기까지 시작해요. 왕족, 귀족 막 다 섞어서 다 서로 예쁜 옷을 입으려고 아름다운 최고의 옷을 입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사치 금지령을 내리고요. 자, 장식적이고 과장된 스타일, 패션의 급격한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서 중세 발전에서 부를 축적한 상업 부르주아 층도 이렇게 입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패션을 통한 신분 상승을 욕구, 사치 화려해지고 사치로스러워지고 장식적이고 과장된 스타일, 그리고 톱니 모양의 대깅 장식, 방울 패션, 과장된 길이의 애냉, 뿔 이렇게 쭉 높이 뿔처럼 길게 하고 뒤에 막 천 뭐야 면사포 같이 생긴 천들을 늘어뜨린 애냉, 모자예요. 그다음에 플랜느, 바닥에 끌리는 트레인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입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치 금지령까지 내리게 되죠. 자, 속옷 보시면 이제 언더셔츠라고 해서 중세에 속옷 남성 셔츠인데 오늘날에는 이게 셔츠가 이제 겉옷처럼 자켓 속에 있는 걸로 발전을 하게 되죠. 쉬미즈, 쉬미즈가 얇은 마, 실크 등으로 제작되어 있고 목줄에 소매줄에 자수나 레이스로 장식한 속옷인데 이게 중세 십자군 원정 때 이렇게 옷이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면 이게 겉으로 이 쉬미즈가 튀어나왔어요. 이 튀어나온 쉬미즈가 너무 예뻐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장식으로 쓰기 시작하죠. 쉬미즈를 일부러 이렇게 칼집을 내서 쉬미즈를 끄집어내서 사이사이 쉬미즈를 꺼내서 이 쉬미즈가 원래 속옷이었는데 겉옷의 장식품으로 르네상스, 그러니까 중세 고딕 이후에 십자군 원정 이후에 이제 겉옷으로 장식하기 위해서 쉬미즈가 속옷에서 겉옷으로 발전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코르셋. 코르셋은 초기에 이제 남녀 모두 허리를 좁게 하고 가늘게 보이게 사용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여성의 전유물로 코르셋 허리를 조이는 전유물로 나중에 여성들에게만 적용을 되죠. 코트와 반대로 앞에서 끈이 매어지고 정조대라고 해서 일종의 비너스띠, 이거죠. 정조대. 어, 몸을 좀 간수해라, 여자들. 그래서 금속성의 T자 모양으로 신분에 따라서
금이나 보석을 박은 사치스러운 정조대를 제작을 해서 이제 그런 남녀 간의 불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조대를 착용하게끔 했죠. 그것도 다 이제 기독교적인 목적에서 기독교적인 이유에서 금욕주의의 목적으로 생기게 됐죠. 자, 코트. 13세기에 이제 분리호가 대체되면서 남녀 모두 착용된 긴 튜닉형 원피스 드레스에서 주로 실내에서 입게 되고 시루코는 외출 시 사용하는 코트였다고 해요. 길이는 발등을 덮는 길이고 외출 시에는 조금 짧아졌겠죠. 상류층은 긴 코트, 하유층은 짧은 코트 이렇게. 자, 의복 구성 보면 상체가 비교적 여유 있게 맞고 코트 이렇게 입었던 상류층 길게 입었어요. 요즘 우리는 짧게 입는데 지금 다 이제 막 길게 이제 그 당시에 뭐 도시라고 해도 도시가 뭐 청결했나요? 굉장히 더러웠을 텐데 이걸 질질 끌고 다녔어요. 음, 불결하게. 지금으로 보면 되게 불결한데 상류층은 그래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입었다고 해요. 상체가 비교적 여유 있게 맞고 스커트가 넓어지면서 자연스러운 드레이프, 입체적인 의복 구성이 발달한 예로 소매는 끝이 좁아진 형태거나 소매통이 전체적으로 좁은 형. 근데 코트를 길게 입은 거죠. 요즘 짧은 코트가 아니고 돌먼 슬리브나 기모노 슬리브 이건 다 이제 동양의 영향이죠. 동양의 영향으로 입었던 슬리브. 자, 코트 아르디. 자, 코트의 변형이에요. 코트의 변형. 원피스 차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즘에 조금 원피스처럼 보이죠? 상체는 꼭 맞아서 신체 곡선이 잘 나타나고 스커트 부분은 긴 원피스형이에요. 코트 아르디는 다양한 소매 형태, 윗부분은 팔을 뺄 수 있도록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고요. 좁은 폭이 긴 끈인 티핏을 부착해서 자, 고딕 후기로 갈수록 더 좁아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티핏이 부착한 코트 아르디라고 되어 있죠. 여기 긴 끈이 붙어 있잖아요. 소매에. 자, 시루코 남녀 모두 넉넉한 착용한 겉 튜닉의 일종입니다. 튜닉의 일종. 둥글고 넓은 네크라인, 그 다음에 진동둘레가 특징이고 소매가 없거나 튜닉 코트보다 더 짧고 소매가 있었고 화려한 색의 실크나 모직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C클래스라고 해서 십자군 갑옷 위에 착용한 거, 양옆에 트이거나 꿰맨 거, 시루코 투베스, 상류 부녀자들이 애용하고 장식적인 의복, 둘레 진동 모피 장식 있고 타바드, 헐렁한 짧은 소매에 거나 또는 무소매, 군복이나 시종복으로 문장 장식이 있었고 기사나 고유 문장, 명암이 가능했던 그 다음에 가르드 코르라고 하는 시루코에 변형된 코트 양식이에요. 코트. 오늘날 하기수여식의 하기수여식 때 입는 가운처럼 생긴 가르드 코트라는 게 있었고요. 자, 시루코예요. 시루코. 원피스 같이 보이죠? C클래스. 그 다음에 타바르. 갑옷 위에 입었던 거. 시루코 투베르. 그 다음에 가르드 코트.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많이 입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의복의 종류와 특징에서 우플랑드가 이제 자켓으로 나중에 발전이 된 게 우플랑드예요. 장식적인 것 외에 주로 벨벳, 세틴, 다마스크, 브로드케이트, 울 소재 이런 걸로 굉장히 화려하고 풍성하게 입은 남성복에 있어서 코트 아르디는 덜 등장하고 이 우플랑드가 짧은 우플랑드, 뿌르프행 우플랑드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플랑드와 뿌르프행의 차이는 허리 부분에 봉제선이
있냐 없느냐. 그래서 프로포행의 경우는 허리선에서 상체 부분과 스커트 부분으로 봉제선이 나누어지는 거, 우플렁드는 그냥 오피스처럼 위아래가 딱 붙어 있는 거죠. 프로포행, 원래 십자군의 병사가 호신용으로 입었던 누빈 속옷이 변형된 상의로 재킷으로 불리기도 하고 현대의 재킷과 유사한 개념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형태는 동체에 맞게 재단되어 있고 동양에서 들어온 단추로 앞 중앙에 여민 단추가 달려 있거나 레이싱처럼 이제 처리돼서 묶어. 그 다음에 목둘레는 둥근 거 스탠딩 칼라. 스탠딩 칼라도 이제 중국 차이니즈 칼라에서 변형된 거, 변형돼서 이게 이제 동양의 영향으로 건너온 거죠. 스커트 부분은 이제 호지에 연결된 호지가 뭐야? 바지잖아요. 타이즈 같이 생긴 바지에 연결되도록 끈장식이 있었고 소재는 실크, 모지, 다마스크 이런 것들이 다 실크나 이런 것들은 다 동양에서 가져온 거죠. 리용에서 발견된 프로프에 임사가 들어간 실크 브로케이드로 제작된 거로 32개의 단추, 암염임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호즈, 불어로 쇼즈라고 하는 바지예요. 남녀가 모두 착용했다고 하네요. 남자는 프로프행 길이가 짧아지면서 더 중요하게 됐고요. 초기 튜브 모양을 양쪽 다리에 각각 끼우고 허리까지 잡아당겨서 고정되게 착용했는데 이제 후기로 갈수록 양쪽 중심을 꿰매고 코드피스를 붙여서 팬티 호즈 모양이 되게 하여서 착용됐다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15세기의 호즈는 신축성을 위해서 바이어스로 재단하고 울로 된 것이 있었고요. 코드피스는 처음에는 양쪽으로 분리된 호지 양다리에 채우는 목적에서 비롯돼서 성기 보호용 조각으로 1450년 이후 프로포행이 점점 짧아지면서 노출돼서 강조의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바이어스 재단이 뭔지 모르죠? 바이어스. 그냥 보통 이제 옷감이 이렇게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바이어스는 이렇게 사선으로 재단한 것을 바이어스 재단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쭉 늘어나죠. 그래서 바지 같은데 바이어스를 재단을 하거나 스커트로 바이어스 재단하면 드레이프가 막 훌륭하게 드레이프가 아주 축축 늘어지게 예쁘게 늘어지고 바지 같은 경우는 신축성이 좀 더 생기죠. 지금처럼 뭐 스타킹이나 뭐 라텍스 이런 소재가 없었기 때문에 바이어스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축성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그때 당시는. 헤어스타일 보면 남성의 헤어스타일과 머리 장식이 있었는데 단발머리, 어깨까지 늘어지는 헤어스타일과 짧은 주발형 머리 스타일이 있었어요. 이런 머리 스타일이죠. 그래서 전기, 그 고딕 초기에는 후드, 호이프 이런 것들을 많이 착용하고 위에 길게 늘어뜨린 이 대롱 모양의 리리 파이프라고 하는 모자가 유행해요. 그 길이가 경쟁적으로 길어지기도 했고 되게 웃기죠. 무슨 꼬리 같기도 하고 원숭이 꼬리도 아니고 그러다가 후기에 고딕 후기에 가서는 더욱 발전되고 터번 형태 또는 이제 이게 위에가 뾰족한 모자형으로 변형이 되었죠. 그리고 전기보다 강한 장식성을 보이면서 발전이 되고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터번형, 터번형, 주발형 모형이고 터번형 모양이 이런 거죠. 마치 이슬람 쪽에서 온 듯한, 그죠? 이슬람 동양 쪽에서 온 듯한 리리 파이프가 달린 후드의 변형인 샤프롱, 패드된 둥글 롱형. 그러면서 늘어진 것도 뭔가 있어요. 늘어져 있어. 자, 헤어스타일 머리 장식 여자를 보면은 보세요. 미혼 여성들은 머리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는데 그 기혼 여성들은 머리를 둘개로 나누어서 마치 무슨 악마도 아닌데 뿔 두 개 난 것처럼 희한해요. 아무튼 고딕 시대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더 이렇게 뒤로 뾰족하게. 아,
기괴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기독교적이라기보다 좀 기괴한 것 같아. 머리를 둘로 나눠 철사를 넣어서 양뿔처럼 양쪽 귀 뒤로 둥글게 말아 올리거나 하트 모양의 과장된 형태야. 하트 모양 하면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그 머리 큰 여왕, 나쁜 여왕이 생각나죠? 이런 과장된 형태를 보이고요. N행. N행이 뾰족한 모자가 N행이잖아요. 원통형 모자. 하트 나비 모양의 고딕시대 독창적인 두식이 유행해요. 14세기 말 이후에는 여성의 넓은 이마가 선호되면서 앞머리를 면도하는 것이 유행하게 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프론트넷이라고 하는 루프 장식 이렇게 루프로 이렇게 장식 이렇게 루프 장식이 또 이용이 돼요. 아니 뭐하러 이마를 이렇게 늘리고 또 장신구는 또 다냐.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신기한데 이때는 정말 미의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대요. 그쵸? 지금 우리가 막 날씬해지려고 엄청 빼빼하게 막 그 날씬해지려고 다이어트 심각하게 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좀 비슷한 현상인 것 같긴 해요. 자, 신발. 기독교의 숭고한 종교적 이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합니다. 아주 뾰족해요. 뾰족 플랫느라고 하는 신발, 부드러운 가죽, 펠트, 벨벳, 브로케이드, 두꺼운 실크, 여기다 보석이나 진주, 금사로 장식하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패튼이라고 해서 굽이 있는 나무 또는 가죽으로 된 일종의 플랫슈즈가 나오죠. 악천후에 대비해서 끈으로 플랫느를 고정시켜서 언더슈즈처럼 이게 플랫느죠. 하이힐의 원조가 됐다고 하네요. 하이힐에. 자, 장신구, 벨트. 자, 중요하게 생각해서 꼭 갖추었다고 하네요. 마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행운이나 승리를 상징하기도 했고, 남녀 모두 보석 박힌 금목걸이를 이렇게 해야 됐고, 여자는 부채, 파라솔, 손거울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군인은 철제, 장갑, 왕족은 보석 장식, 상류층의 린넨 장식의 장갑을 꼭 착용했고 손수건은 귀족만 제한하도록 법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분 상징의 사치품이어서 모조품이 등장하거나 애용되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네, 장갑 화려하네요. 자, 기타 특수복식을 보면 군인의 복식은 13세기에 쇠사슬 있었어요. 호버크, 쉬르코, 시클라스 14세기, 15세기는 단단해졌고요. 부르간디, 짧은 조끼역, 감옷, 이제 그 이후에는 화초표로 화려한 체형을 강조하는 이런 갑옷도 있었고 기타 특수복식, 대학복식이라고 해서 1400년대 유행 지난 코트, 시루코를 일상복으로 착용하게 되고 아카데미 복식으로 계승이 되고요. 상복은 이제 상을 당한 사람들이 검은색 의상이 슬픔의 상징으로 사용이 되면서 상을 당한 사람은 주로 어두운 색상의 후드 달린 의상을 착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과부의 경우는 보라, 회색 등의 의상 색상과 베일을 나머지 여생 동안 착용했다고 남자의 경우는 상을 당한 기간에만 짧은 뿌레포행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현대 영화, 패션에 응용된 영화에 적용된 예를 보면 브레이브하트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문장을 상징하거나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교수님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만 소피아 로렌 굉장히 프랑스의 3대 여배우였죠. 그 세기의 여배우. 소피 말해서. 그다음에 이런 바지의 형태가 중세의 바지 호스에서 앞가리개나 보호대로 착용한
근데 너무 이상하다. 갑자기 여기만 강조를 하니까. 요새 현대 패션에는 너무 이상하죠. 그다음에 이제 고대 로마 그리스 시대에 이런 늘어지는 드레이퍼리형, 그다음에 고대 시대 모자를 상징하는 애냉의 짧은 애냉 모자 같은 형, 벨트 착용 이런 것들이 이제 고딕 시대의 모습이겠죠. 음, 이 자켓의 모습, 허리띠 이런 거 다 중세 시대의 고딕 신발도 그렇고요. 호즈, 그 타이즈에서 온 거죠. 파티클라 스타킹 이런 것들이 어, 요즘에 이제 광대나 이런 패션쇼에 가끔 드러나죠. 그럼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는 있겠네요. 샤넬에서 나왔나 봐요. C 돼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딕인데, 이 고딕에서 또 중요한 것이, 고딕에서 르네상스로 과도기 역할을 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이, 어, 흑사병. 흑사병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 중세시대 이 흑사병이 르네상스로의 과도기 역할을 했다. 인본주의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의 역할을 했다라는 게 그 당시에 또 지배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흑사병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르네상스 꽃을 피우게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사병은요, 14세기 유럽을 강타했어요. 그 첫 번째 강타했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했고요. 자, 흑사병이 10년 주기로 4, 50년 동안 유럽을 강타하게 되는데요. 그 전 기간을 통해서 유럽 인구의 과반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이 흑사병이 르네상스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고 오히려 르네상스의 발전을 촉진시킨 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면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의외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흑사병을 이야기하기 전에 흑사병 전에 피렌체의 상황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바로 토스카나 뒤에 위치하고 있죠. 이탈리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은 낮은 구릉지대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잘 아는 슬로우시티 운동의 발상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그 토스카나의 중심인 피렌체인데요. 이 피렌체의 중심에는 아르노강이 흐르고 있죠. 이 아르노강은요, 지중해로 흐르게 되는데 15세기경에 피사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가 지중해 무역에도 일정 부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피렌체는 어떤 도시냐면 고대 로마의 기억을 푸는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퇴역군인들을 위해서 건설했던 도시가 바로 이 피렌체입니다. 그래서 피렌체가 오늘까지도 자, 카이사르가 계획했던 계획도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반듯하게 사각형으로 계획되어 있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도시가 아니라 계획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카이사르가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전통과 자부심이 강하게 남아있는 도시가 바로 이 피렌체인데요. 자, 이 피렌체의 15세기 모습입니다. 성곽이 크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민저 성당의 성곽이 피렌체를 둘러싸고 있고요. 본래 카이사르가 지었을 때는 이 아르노강 북쪽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점차 성이 확대되어지고 특별히 십자군운동 이후에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이 성장하는데 이 피렌체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도시가 확장되어서 르네상스 무렵에는 약 인구 10만 명에 이르는 도시로서는 그 당대에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추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피렌체가 번영하게 되는 데는요,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지중해 중개 무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아르노강이 지중해로 흘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당대에 십자군운동으로 촉발되었던 지중해 중개 무역의 혜택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섬유산업이 발달합니다. 비단과 모직물 생산에 아주 특화된 지역이 바로 피렌체인데요. 이 피렌체의
모집 기술자만 당대에 3만 명 있을 정도로 이 섬유산업이 발달했고요. 그래서 원단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다시 다른 나라로 파는, 알프스 이북으로 파는 그런 섬유 중개 무역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 이 피렌체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가 되면 상당한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피렌체의 번영의 또 하나의 축은요, 은행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폐가, 이 금화가 플로린이라고 부르는 이 피렌체의 금화인데요. 당대에 전 유럽의 지금의 달러 역할을 하는, 즉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그런 통화가 바로 이 플로린인데요. 자, 이 플로린이 기축통화 역할을 할 정도로 당대의 피렌체는 금융업, 은행업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렌체는 13세기, 14세기에 지중해 무역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최고의 번영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피렌체 대성당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길이만 100m가 넘고요. 폭만 해도 80m 가까이 되고요. 높이만 해도 40m 정도가 됩니다. 피렌체 사람들은요, 그동안 자기들이 축적해 놓았던 그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성당을 짓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건설한 것이 바로 이 피렌체 대성당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르지 않는 성 베드로 성당에게 내주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성당을 짓기를 바랬습니다. 또 다른 랜드마크를 그들은 만들었는데요. 여기가 베키오궁입니다. 자, 피렌체는 공화정이니까 공화정의 행정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베키오궁을 커다랗게 지어놓고 그 앞에 시뇨리아 광장이라고 하죠. 자, 이 두 곳을 커다란 거리로 연결해 놓았는데요. 그 거리가 비아데이 칼차이올리라고 하는 그 거리입니다. 넓은 대로를 연결해 놓고 두 랜드마크가 그 도시 중심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피렌체를 방문하신다고 한다면 이곳을 가시면 이 도시의 가장 중심부를 방문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그들의 부의 축적과 더불어서 그들은 새로운 예술, 새로운 미술을, 새로운 미술 풍조, 세련된 미술 풍조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켰던 화가가 있는데 르네상스 회화의 아버지 또는 서양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지오토입니다. 이 지오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이 지오토는 자, 원근감, 공간감이 그의 작품 속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피렌체 산타크로치 성당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의 죽음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오토의 너무도 유명한 작품, 에더라고 하는 작품이죠. 파도바 성당에 지어진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여인들의 뒷모습을 통하여서 공간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일종의 자, 원근법 비슷한 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대로 보면 굉장히 혁신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산타크로체 성당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이 있는데요. 구도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피렌체 지오토의 그림이 여러 군데 지오토의 그림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막 번영하는 도시, 그래서 최고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고 그리고 새로운 예술 풍조를 찾고 새로운 트렌드의 예술을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피렌체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줄 사람이 지오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오토를 서양 회화의 아버지고 르네상스 회화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이 도시는 그야말로 문명의 꽃을, 새로운 르네상스 문명의 꽃을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뜻하지 않은 일이 여러 가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13세기 중후반부터 여러 가지 시련을 맞게 되는데요. 그 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큰 재앙은 흑사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근도 있었고요. 피렌체 은행들로부터 돈을 빌려갔던 영국의 왕실이 100년 전쟁으로 인해서 파산할 때 은행들도 더불어 파산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난인, 모직물 근로자들의 난인, 촌비의 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앙들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은 누가 말해도 1347년에 있었던 흑사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흑사병이 전 유럽과 피렌체를 강타하게 됩니다. 이 흑사병은요, 1331년 중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몽골이거든요. 그 몽골족들이 1346년에 남러시아의 카파성을 공격할 때 어떤 일을 행했냐면, 여기 보면 투석기가 보이죠. 이 투석기에
흑사병에 걸린 시체들을 이 투석기에 매달아서요, 성 안으로 던져놓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흑사병의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에 중앙아시아, 남러시아 쪽에 흑사병이 굉장히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347년 10월에 흑해에서 출발한 12척의 제노바 상선, 일명 죽음의 배가 시칠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칠리아의 부두에 배를 정박시키기 위해서 부두에 끈을 묶어두게 되죠. 그런데 그 끈을 따라서 그 배 안에 있던 쥐들 육지로 상륙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럽에 전파가 되는 것이죠, 흑사병이. 왜냐하면 그 쥐들이 품고 있는 쥐벼룩이 바로 흑사병을 옮기는 그런 매체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후에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일입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중세 유럽에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쥐죠. 근데 이 쥐에 쥐벼룩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죽음의 배가 도착을 했을 때 대부분의 선단의 선원들은 사망한 상태였고, 생존자들 역시 전신에 고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피부는 검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1347년에 이탈리아 피사에서 하루에 500명이 죽어나갔고요,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하루에 600명,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루에 800명씩 죽어나갔고요. 자, 관에 묻히는 것은 사치였고요. 대부분 커다란 롱도를 파고 거기에 시신들을 밀어넣는 그런 형태의 매장이 유행했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흑사병이 터지자 감염자건 또 감염이 안 된 사람이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닥치는 대로 화형에 처하기도 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자, 이 그림은요, 쇠붙이가 달린 쇳집으로 자신들을 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요, 흑사병이 유행하자 중세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들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들의 죄를 뺏게 하기 위해서 쇠붙이가 달린 쇳집으로 자신의 등을 때리면서 고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와중에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또 희생을 당했죠. 그들이 우물을 오염시켜서 전염병이 돈다라고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유태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검게 변해가는 끔찍한 병이 바로 흑사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 첫 번째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약 2,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여됐을 때 약 2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 당시에 흑사병으로 죽은 인구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흑사병이 10년 주기로 계속해서 되돌아오고 했거든요. 한 반세기 동안요. 그때 전체 인구의 약 반이, 유럽 전체 인구의 반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흑사병은 치명적인, 중세 유럽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질병, 유행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흑사병의 유행은요, 지오토로 대변되는 초기 르네상스의 업적들이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역설적인 모습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흑사병을 극복하려고 그들이 종교에 매달리게 되겠죠. 당시는 종교적인 사회니까요. 그런데 이 종교에 대해서 흑사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단에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요, 교회와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흑사병이 너무 만연하는데 교회가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고요. 심지어는 신부들까지도 이 흑사병이 너무도 무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를 갖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요, 그들의 종교심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더욱더 종교에 몰두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들이 흑사병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교회와 신앙에 대한 이 회의적인 분위기는요, 이 이후에 이성주의, 즉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하는 이성주의의 발달을 촉진시키게 되고요. 이 흐름 속에서 미술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빈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조차도 르네상스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고요. 한편에서 더욱더 종교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요, 흑사병이 만연하자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들의 쌓아놓은 물질 자체가 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더 많이 교회에 기부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술품을 제작을 해서 교회에 기부함으로써 신앙심을 통해서 이 흑사병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정 부분 더욱더 미술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효과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1373년
다틴이라고 하는 상인이 자기의 거래처에게 주문하는 주문서가 발견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바탕에 금박을 입힌 성모 마리아의 페노라를 구입해 주십시오. 최고의 예술가가 그린 멋진 인물상들도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금화, 오류, 피오리노 한다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즉 돈을 많이 쳐줄 테니까 멋진 그림을 그려달라.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그 바탕에 깔려있는 동기는 뭐냐면, 이렇게 교회에 좋은 그림을 그려서 기부하게 되면 그들이 흑사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술에 대해서 일정 부분 촉진시키는 역할을 바로 이 흑사병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르산 미킬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자, 아까 보셨던 이 피렌체 대성당과 시뇨리아 광장 사이에 길게 뻗어있는, 넓게 뻗어있는 대로가 있습니다. 비아데이 칼치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중간에 오르산 미킬레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 보면 제단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제단화, 홍모자상이 흑사병에 효염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미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병이 치료받기를 구했던 그런 기적의 그림이라고 해서 오히려 그림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핍배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품이 대중들로 하여금 종교에 더욱더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다가 사회적인 놀라운 변혁이 있었죠.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흑사병이 한 반세기 동안 유행하게 되는데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절반이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이 또한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노동자들이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 개별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새로운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자,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그들이 뭔가 그 흑사병의 위기를 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뭔가 미술품을 하나씩 소유하고자 하는, 성모자상 같은 그런 미술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예술적인 새로운 욕구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이 살 수 있는 저렴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게 되고요. 미술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요, 흑사병이 어느 정도 잦아지자 그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요.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대규모 예술 프로젝트, 미술 프로젝트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피렌체 대성당 앞에 있는 조반니 세레당의 청동문을 제작하는 공모전을 1401년에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흑사병이 중세 유럽을 강타했고 르네상스가 막 꽃피기 시작한 피렌체에서도 강타를 했는데 일정 부분 미술의 풍도가 사라지고 단지 미술이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효용이 있는 그런 매체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오히려 이것이 미술의 저변을 확대시켜서 누구나 한두 점씩은 자기 집에 미술품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겼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흑사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 흑사병 15세기 르네상스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4세기 초에 지오토로 대변되는 르네상스의 초기 발전이 있었다고 한다면 14세기 중반에 약 50년 동안을 흑사병이 지배를 하게 되고요. 그 흑사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술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어지고 오히려 더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15세기에 르네상스 꽃을 활짝 피우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흑사병이 역설적으로 르네상스의 문을 활짝 열어서 15세기 르네상스. 여러분들 어때요? 이 진짜 흑사병이 르네상스를 열게 하는 계기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를 이 영상에서도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다음 영상에도 흑사병에 대해서 좀 나오겠는데, 지금의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어서 하나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르네상스 시대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패션 리더였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그 복식 자체가 이 르네상스의 복식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뭔지 좀 알고 넘어가시고, 이 색사병에 영향을 미쳐서 이 중세 고딕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역할에 이 흑사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 과도기적인 14세기 중반에 이 십자군 원정의 이 과정에서 흑사병이 전쟁 간의 무기, 바이러스를 퍼뜨림으로 인해서 전쟁을 좀 더 유리하게 이용하, 그 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보냈던 거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그 원래는 동물의 쥐벼룩에서 인간의 몸으로 전파되는 이 과정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박쥐의 바이러스가 인간으로 들어오게 된 그 계기와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흑사병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왜 흑사병이냐, 이 흑사병이 폐혈증으로 전염이 되면서 손끝, 그러니까 신체 말부잖아요. 말부, 신체의 체말단에서부터 시커멓게 변형돼서 까맣게 타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흑사병이라는 말이 나중에 생기게 돼요. 처음에 그 당시에는 흑사병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역병, 응? 죽음의 병, 이런 식으로 병이 명명이 되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시커멓게 해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이걸 흑사병이라고 명명 지었다, 이런 책들이 나오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흑사병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 바이러스가 동물 매개체에서 나온 쥐벼룩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가고 기침과 같은 폐병과 또는 폐혈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회적인 대격변,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되고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눈에 크게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되는 과정을 보면 똑같이 반복되어서 비슷하게, 아주 똑같이는 아니지만 비슷한 역사가 돌고 도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흑사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을 넘어서서 매우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은 14세기 중반 유럽을 뒤흔들었던 흑사병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질병이 어떤 역사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흑사병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갑자기 왜 빙글빙글 도는 거지? 왜 갑자기 빙글빙글 돌까요? 얘들아,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안 되는데? 화장실 갔다 오니? 갑자기 왜 빙글빙글 돌지, 얘가?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질병은 이따금씩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서 매우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은 14세기 중반 유럽을 뒤흔들었던 흑사병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질병이 어떤 역사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흑사병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사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흑사병은 14세기 중반의 유럽인들이 스스로 사용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동시대인들은 흑사병이라는 이름보다는 대전염병이라는 이름으로 이 병을 불렀는데요. 그로부터 약 200년 후 유럽의 연대기 작가들이 14세기를 되돌아보며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점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년 정도 후인 1832년 독일인 의사 유스투스 해커가 Der schwarze Tod im 14. Jahrhundert, 곧 14세기 흑사병이라는 책을 집필하고 이 책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영어로도 번역 출판되어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1347년 흑사병이 유럽에 도달하기 직전 유럽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유럽은 10세기부터 14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온도가 따뜻해지고 경작지가 확대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던 숲들이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었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시대적 특성 때문에 정확한 인구 숫자를 알기는 어렵지만 인구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14세기 중반 오늘날의 영국 땅에 살고 있던 인구가 150만 명 정도였던 반면에 14세기 초 같은 지역에 살고 있던 인구는 400에서 700만 사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세기 초 오늘날의 프랑스 땅에 살고 있던 인구는 약 1300만 명이라고 추정되는데 이는 흑사병 이후 수세기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다시 달성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수세기에 걸친 인구 증가는 자연스럽게 부작용도 함께 불러왔는데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300년부터 흑사병이 천궐하기 시작한 1347년까지의 47년의 기간 동안 대략 20회 정도 지역별로 기근이 발생했고 특히 1315년에서 17년 사이에는 전 유럽에서 식량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죠.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기근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폭등했고 이로 인해 이미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1440년대에도 지역별로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유럽에 도달하기 전 유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수십 년간의 식량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질병에 매우 취약해진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447년 아시아에서 시작된 흑사병이 유럽에도 도착합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이 크림 반도의 페오도시아라는 도시를 포위하던 중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자기 군대의 시체들을 투적기를 이용하여 도시 안으로 발사했고 이후 도시 안에 있던 제노바 상인들이 이탈리아로 도망가면서 흑사병도 함께 이탈리아로 전해집니다. 이 기록이 사실인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당시 전쟁 말고도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흑사병이 유럽에도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제노바 상인들은 유럽 전역에 걸쳐 무역망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흑사병은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죠. 1347년 콘스탄티노플부터 시작해서 카이로, 그리고 시칠리아에 있는 메시나 지역에 흑사병이 발발합니다. 특히 메시나 지역에서는 이미 선박 안에서 대부분의 선원이 흑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상태로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서 질병이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베네치아 상인들은 환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배에 대해서 40일 동안 선원들을 상륙시키지 않고 격리시키는 조치를 유럽에서는 최초로 하게 되지만 쥐를 통해서도 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 조치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탈리아에 도착한 흑사병은 빠른 시간 안에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당시 유럽의 대학에서는 신학과 철학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자연과학과 의학 분야는 소홀히 되어졌기 때문에 흑사병의 확산을 막을 만한 효율적인 대책이 부재했습니다. 1348년 프랑스 왕 필립 6세의 명령을 받아 흑사병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하던 파리 대학은 흑사병이 발발한 원인이 토성, 목성, 그리고 화성이 궤도상으로 지나치게 겹쳤다는 것에 있었다는 오늘날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특히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때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던 영역의 일이었는데요. 때문에 환자에게 기도와 회개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방이 없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한편 흑사병이 시작된 지역은 곧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시기 이탈리아 사회의 모습을 묘사한 지오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이 시기 도시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시체를 실을 들것이 모자라서 시체를 방치하거나 들것 하나에 여러 명의 시체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것 하나에 형제,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시체가 같이 실렸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되면 다시 끝없이 많은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서로 간의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고 형이 동생을, 부인이 남편을, 그리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떠나기도 했죠. 수도원에서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수도사가 사망한 후 마지막으로 남은 수도사가 절망의 말을 남기고 자신 역시 사망한 기록도 있고 자신이 본 곳에 대해서 기록하다가 마지막 문장을 쓰는 와중에 쓰러져 사망한 연대기 작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흑사병의 결과 유럽에서만 4년간 약 2,000에서 2,500만 명, 즉 인구의 약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괴멸적인 피해를 입는 와중에도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예를 들어 피렌체에서는 전체 시민의 80% 정도가 사망하는 등 도시의 존재 자체가 위기에 빠졌지만 지리적으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밀라노에서는 15% 정도의 시민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당시 밀라노시에서 환자가 있는 집의 문과 창문 주위에 새로 벽을 치는 방식으로 환자를 격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남부에서 인구의 70에서 80%가 사망하는 정도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오늘날의 독일과 영국 지역에서는 10에서 20% 정도의 인구가 사망했습니다.
한편 위의 지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오늘날의 폴란드 지역은 흑사병으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이는 폴란드의 왕이었던 카지미에시 3세가 국경지대를 통제해서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는 당시 폴란드가 외부와의 무역 빈도가 매우 낮았고 경제적으로 농업에 집중된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렇게 처음 겪어보는 상황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흑사병의 결과 우선 교회와 통치자들의 권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당시의 교회와 지배자들이 흑사병에 맞서 전혀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상황에 대한 보카치오의 묘사에 따르면 종교적 그리고 세속적 법에 대한 존중이 거의 파괴됐는데, 이는 그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전부 아프거나 죽어 있었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은 거의 무법지대에 가까워졌고 절망과 분노에 찬 이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양은 바로 당시 사회적 소수자였던 유대인이었는데요. 1348년 프랑스 툴롱 지역에서 처음으로 마을 시민들이 유대인 거주지를 찾아가 약 40명의 유대인을 죽였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이어서 아비뇽과 카탈루니아 지역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런 공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사부아 지역에서 이 소문 때문에 고문을 받던 유대인이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억지로 자백을 하면서 이 소문은 기정사실처럼 스위스와 독일 지역으로 퍼져나갔죠. 스트라스부르 지역에서는 1800여 명의 유대인 중 900여 명이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사에서의 학살과 다르게 당시의 도시 지배자들은 이러한 학살을 막으려고 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극도로 분노한 시민들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흑사병은 이렇게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이후의 역사 발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장기적인 영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구 감소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1347년에서 1351년 사이 흑사병으로 인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줄어든 유럽은 그 여파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100년 정도 후인 1460년대가 되어서야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약 100여 년간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된 시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살아남은 이들과 그 이후의 세대에게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구 과잉이었던 이전에 비해 살아남은 이들은 농촌에서는 비교적 쉽게 질 높은 경작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도시에서는 사람의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자연스럽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길드도 이제는 새로운 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귀족들이 이러한 임금 상승을 막기 위해 법으로 임금의 상한선을 강제했지만,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현물의 형태로 주는 방식을 택하면서까지 법망을 피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구텐베르크가 유럽에서는 최초로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는데 흑사병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필사가들이 책을 손으로 옮겨 적는 방식으로 책이 생산되었는데, 인건비가 상승하자 기계를 통해 책을 인쇄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흑사병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만 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후의 역사 진행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그 성서를 판화의 형태로 찍어내는 것의 발명도 역시 흑사병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네요. 엘리자베스 1세. 여러분은 마녀사냥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잠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들어가기 전에 왜 중세 고딕에서 십자군원정과 흑사병이 르네상스로 넘어가게 된 과도기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에 지금 들어가서는 여러분들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왜 중요한가,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대한 비디 행성. 네. 요거 밝은 면도 하나 보면 재밌겠네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영상은 디디 행성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고. 자, 보실게요.
신대륙의 발견으로 대항해 시대가 열린 16세기의 유럽. 이 시기 남미의 식민지를 점령해 금과 은을 벌어들이며 큰 수입을 올리고 있는 나라는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자, 스페인이 스페인은 강대국이었는데요.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세계의 강국으로 거듭났는데요. 반면 오늘 이야기의 중심 무대인 잉글랜드 왕국은 당시에는 영국이죠. 아직 국력이 약한 영국.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 1588년 8월 8일 잉글랜드 왕국과 스페인이 바다에서 해상에 패권을 두고 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잉글랜드 왕국은 놀랍게도 왕실의 함대를 단 한 대도 잃지 않은 채로 스페인 함대를 모두 물리치는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당시에 스페인이 워낙 강국이었기 때문에 한 번의 패배로 해양 강국의 패권을 내려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나라 사이에선 여러 차례 해상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첫 해상전에서 얻은 승리를 통해 유럽 대륙에서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의 일이지만 해로를 확장해 전 세계에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게 된 발판을 마련한 셈이었죠. 당시 잉글랜드의 군주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었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적 드레이크를 등용해 해군을 육성하고 해상무역을 적극 지원하는 등 영국의 해상 발전에 힘을 쏟은 여왕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금까지도 영국 역사의 황금기를 이끈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왕에 즉위하기까지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직후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 대립이 극심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임 기간 내내 그녀를 향한 수많은 음모가 쏟아졌으며 그녀의 혈통을 문제 삼으며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외부 세력이 개입된 권모술수와 끊이지 않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그녀는 잉글랜드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과연 어떻게 여왕이 되었고 또 어떻게 잉글랜드를 이끌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여왕이 아직 태어나기 전인 151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의 한 지방에서 마르틴 루터라는 이름의 수도사가 교회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종이 안에는 로마 가톨릭의 비리를 일일이 기록한 95개 반박문이 적혀 있었는데 면발고를 남발하고 성직을 매매하는 등 당시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던 로마 가톨릭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서방교회는 교회의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가톨릭으로 통일되어 있었고 이는 곧 교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지녔는데요. 비리가 만연했던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관행과 교회들에 저항한 세력들은 새로운 기독교 집단을 원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로마 가톨릭의 관행에 저항한 것이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교회의 다양성이 인정되어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된 새로운 기독교 집단이 창출되었는데 이를 로마 가톨릭에 저항했다는 의미의 프로테스탄트 또는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개신교 기준으로 본다면 개신교는 신교, 로마 가톨릭은 구교가 됩니다. 교회의 다양성이 인정된 이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종교개혁으로 교황에 집중되었던 교회 질서에서 교회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시대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헨리 8세는 로마 가톨릭을 철저하게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가톨릭을 중요시하던 잉글랜드에도 종교개혁이 발생했는데요. 표면적인 원인은 헨리 8세의 이혼 문제였지만 배후에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헨리 8세는 형 아서투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왕위를 계승했는데요. 이때 자신의 형수였던 스페인 공주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수와의 결혼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만 당시의 결혼은 외교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스페인 출신인 형수 캐서린과의 결혼을 통해 잉글랜드와 스페인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려 했던 것이었죠. 문제는 헨리 8세와 캐서린 사이에서 메리 1세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결국 쌓아온 권력이 딸의 사위에게 넘어갈 것이 분명했기에 헨리 8세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형수와 결혼했기 때문에 신께서 벌을 내려 아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고
새로운 여자와 재혼하려 했는데요. 그러려면 우선 캐서린과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헨리 8세는 교황을 찾아갔고 결혼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황은 스페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1529년 헨리 8세는 이혼을 하기 위해 로마 가톨릭에서 나와 새로운 기독교 집단인 영국 국교회를 선언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잉글랜드 성공회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건으로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청과는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발생했지만 전례의식이나 생활방식, 윤리적 가치 등 모든 것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종교개혁에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금이 징수되어 바티칸으로 가는 단계가 없어지고 그 단계가 헨리 8세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고위 성직자들은 이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이때 많은 숙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뿐만이 아닌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한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한 뒤 곧바로 캐서린의 시녀였던 앤 블린과 재혼했는데요. 이번에도 또 딸을 낳았습니다. 1533년 9월 7일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안타깝게도 앤 블린은 이후에도 아들을 낳지 못했고 유산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헨리 8세는 앤 블린에게 간통죄를 뒤집어 씌워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사형당한 이후 엘리자베스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았다고 합니다. 공주의 칭호를 박탈당하고 왕위 계승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녀는 궁에서 늘 불안하고 위험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특히 이복언니인 메리 공주가 항상 그녀를 감시하고 견제했으며 부왕인 헨리 8세마저 그녀가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홀대했다고 합니다. 헨리 8세는 이후 세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요. 이때 그토록 원하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얻었습니다. 1547년 헨리 8세가 죽은 뒤 9살의 어린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6세가 왕위를 이었는데요. 에드워드 6세는 왕이 된 지 6년 만에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왕위는 순서상 메리 1세가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이자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의 딸이었던 메리 1세는 가톨릭을 지지했는데요. 가톨릭을 잉글랜드의 유일한 신앙으로 붙이고자 했습니다. 메리는 통치 기간 동안 신교도들을 탄압했는데 개신교 신자를 화형대에서 불태워 죽이는 등 수많은 숙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녀사냥이라고 하면 중세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실제로 마녀사냥은 종교 탄압이 극심했던 근세에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메리는 종교 탄압을 하며 학살을 저지른 탓에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메리 1세가 왕위에 오른 뒤 엘리자베스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어머니를 내쫓은 장본인인 엘리자베스를 무척 미워했고 그녀에게 신교를 신봉한다는 죄를 비롯해 온갖 죄명을 갖다 붙인 채 유배를 보냈으며 이후에는 런던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런던탑은 과거 신분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이 수감되는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런던탑에서 벗어난 엘리자베스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 시골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독서에 빠져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합니다. 1558년 11월 17일 메리 1세가 45세 죽어버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고 헨리 8세에 남아있는 유일한 핏줄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25세 나이에 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 헨리 8세처럼 영국 국교회를 지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남겨진 영국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인구는 고작 350만 명에 불과했고 국고는 바닥이 나 있었으며 국민들은 가난에 찌들어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신교도와 구교도의 치열한 세력 다툼이 이어졌고 외부에서는 스페인이 해상을 장악해 잉글랜드는 해상무역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었죠. 외교 무대에서 또한 영국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패권 다툼에 기어 눈치를 보는 신세였습니다. 의회에서는 영국의 국력을 위해 여왕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평생토록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회에서 거듭 여왕의 결혼을 재촉하자 엘리자베스는 반지를 낀 손을 들어 보이며 모든 대신 및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영국이라는 남편을 섬기고 있소. 엘리자베스 1세는 실제로 죽을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에는 여러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화에서 계속됩니다. 네, 이화 보고 싶네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지루해서 그러나 지금 점점 숫자가 어디로 갔어요. 지금 14명만 남아있네. 14명? 13명만 남아있네. 아, 쉬는 시간 없이 이론만 하니까 여러분들도 힘들죠? 그래서 그런가 봐. 여러분들 없어졌어. 자, 이제 르네상스 들어가도록 할게요. 르네상스 설명하고요. 퀴즈 풀고 이제 끝내도록 할 테니까요. 잠깐만 엉덩이 붙이고 수업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네, 이제 뭐 흑사병이 왜 르네상스로 고딕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그 얘기와 또 르네상스 시대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어떤 그 힘든 역경을 딛고 르네상스의 여왕이 르네상스 시대의 주요 패션 리더인 영국의 여왕이 된 계기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16세기 르네상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사상이 이제 그 고딕 중심의 고딕은 뭐였어요? 중세죠. 중세는 인간 중심의 문화가 아니고 기독교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꽃피우게 된 계기로 넘어가는 게 결국은 십자군 전쟁의 실패와 흑사병으로 인한 여러 많은 인구가 사망하면서 교황과 왕권이 무너져서 그리고 중세의 시대에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환이 되고 자유무역으로 인한 상인들 그리고 부르주아 계층이 새로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의 문화와 문물이 꽃피우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는데 르네상스가 이제 그러한 역할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이 르네상스라는 단어 자체가 재생, 부활이라는 말이거든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사상을 지닌 이 르네상스 시대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인간 중심의 순수한 미의식이 추구가 되었고 복식의 조화와 균형미가 추구되고 남녀의 인체미를 드러나게 됩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영상은 안 나오니까 영상은 다음에 보시고 자, 16세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볼게요. 16세기 시대적인 배경. 예, 감춰주니까 이게 안 보이는구나. 네. 자, 정치 사회에 있어서는 절대 왕적의 과도적인 시기입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가. 그리고 강력한 군주 체제에 의해서 국내 평화가 유지되면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가 국제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유행의 중심지가 이탈리아에서 스페인 강국이었잖아요. 이게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고 이게 유행의 중심지가 이동하게 되면서 경제에 있어서는 근대화가 두드러지고 경제적인 풍요가 이루어지고 세계 무역 항로를 개척하게 되면서 지중해 무역에서 대양 무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아까 영국 얘기가 나왔지만 해양의 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 영국 자체가 섬나라이기 때문에 섬나라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바다에서 벌어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아시아 무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서로 굉장히 싸웠고 정치적 문화적인 우월권의 기초가 되고 공장제 수공업이라든지 자본주의 신흥 부르주아 계층이 생기게 되고 국가 간의 무역으로 다양한 문화가 융합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종교를 보시면 16세기 종교는 교회 권위가 약화가 되죠. 왜냐하면 십자군 원정에서 실패했죠. 십자군 전쟁 실패했죠. 그리고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특히 교회에 있는 성직자들도 다 죽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권위가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북유럽 중심에서 사회 비판적인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고 세속적 사회운동, 민족운동, 합리적인 종교관, 그래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됐죠. 그 힐립 8세에 의해서 개신교, 인간 중심적인 사고 중심되든지 영국 교회가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분리되는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 북유럽에 전폐된 새로운 르네상스 정신이 종교적 믿음에 대한 도전에 강하게 교회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는데 새로운 사회 질서를 바탕으로 마련이 되고 인간 중심의 사상이 모든 생활에 영향을 주었어요. 이 타락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강제적인 면죄부 판매를 단행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면죄부에 대한 95개의 반박문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 그래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북유럽은 신교, 남유럽은 가톨릭으로 분리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술은 르네상스라는 문해부흥 운동. 이게 르네상스가 재생, 부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문주의적 근대 문화를 창조하고 지향하고 그런 비잔틴 제국의 멸망으로 고전을 연구하다든지 과학이 그 발전에서 진행된다든지 고전주의, 고대 그리스, 로마 예술 양식을 모방하면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순수한 미의식, 그래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꽃피우게 되고 이것이 역시 복식에서는 인체의 과장된 실루엣, 복식의 조화, 균형미 이런 것들을 꽃피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세계 탐험과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신대륙이 발견이 되고 거기로 인해서 새로운 무역 항로가 개척되면서 크게 부를 축적한 나라가 어디예요? 스페인이라고 했죠.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해상 활동을 하면서 크게 이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영국도 역시 1588년에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해군을 키우는데 등용을 함으로 인해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게 되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식민지화를 일으키게 돼서 유럽의 경제력의 중심을 이탈리아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신세계에서 가져온 많은 양의 귀중품, 이게 유럽 경제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화려함에 대한 요구에 의상과 보석 이런 것들이 호사스러워지게 되고 무역 활동이 신장과 함께 신흥 부르주의 상인 계층이 계급 과시를 위한 복식 디자인의 개발을 가속화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하류층에서도
상류계층의 복식을 모방하는 경향이 생기자 사치 금지령이 많이 제정하게 돼요. 자, 네. 자, 르네상스 운동이 이제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거고, 16세기, 17세기에 걸쳐서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유럽 여러 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게 르네상스 운동인데, 문학, 건축, 조각, 회화에서 꽃이 피우게 되고, 르네상스 운동은 중세 신 중심에서 벗어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를 제종하면서 인간성, 다시 휴머니즘으로 문학에 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화, 조각, 인물들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되면서 균형과 안정과 고전적인 형식미를 갖춘 건축의 제 양식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남성적인 육체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이탈리아 피렌체 아카데미 미술관에 수정되어 있죠. 자, 르네상스 시대 대표적인 그림이죠. 비너스의 탄생. 이 그 조개의 아름다운 조개에서 비너스가 탄생되었다고 하는 어, 보티첼리의 이 비너스의 탄생이란 그림이 아주 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이에요. 네. 자, 중앙집권 국가와 강력한 왕이 이제 형성이 되죠. 여기 했고요. 헨리 8세 나오죠. 헨리 8세 덕분에 어때요? 헨리 8세 덕분에 이제 그 나라 간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캐서린하고 이혼하고 형수였죠, 형수. 캐서린하고 이혼하고 엠볼릭하고 결혼을 했고 거기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2세 왕이 굉장히 고난을 겪고 다시 이제 딸이니까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엠볼릭이 죽음을 당하죠. 엘리자베스 1세 왕은 캐서린의 딸이 누구예요? 메리 공주에게 견제되어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러면서 헨리 8세는 제인 시모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에드워드 6세를 낳았는데 많이도 결혼했어. 6명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첫 번째 에드워드 6세가 죽은 이후에 그죠? 그다음에 메리 공주가 메리 여왕으로 되고 메리 여왕이 또 45세에 죽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제 영국을 통치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네. 아이고, 저기서 저기까지 넘어왔네. 네. 너무 빨리 왔다. 잠깐. 자, 이게 진짜, 이 영화에 나오는 의상이거든요. 영화.
네, 이 영화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엄마였던 앤 볼린에 대한 영화예요. 이 여자 앤 볼린이죠. 캐서린의 시녀였는데, 예, 이제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캐서린 여왕은 그 형수였거든요. 원래 헨리 8세의 형 아서인가? 아서의 원래 부인이었고 어쩔 수 없이 스페인의 공주였기 때문에 형수를 그 같이 결혼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딸을 낳으니까 이제 캐서린하고 이혼해버리고 앤 불린이라고 하는 캐서린의 시녀였던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엄마인 이 앤 볼린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엘리자베스 1세를 낳고 계속 유산을 하면서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랬더니 불륜을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그녀의 일생을 담은 영화 잠깐 봤습니다. 좀 안타까운 영화기도 해요. 실제로 그 여자가 그녀가 여왕이었으니까 불륜을 저지른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시대적으로 헨리 8세가 이제 그 왕위를 물려줄 아들을 못 낳으니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게 되죠. 자, 르네상스의 복식은 보면 르네상스 시대 정신과 다양한 직물, 장식품, 재단법의 발달로 종교적인 색채가 배제되고 현실에 대한 정열, 기독교적인 것보다는 현실에 대한 정열, 인체미의 표현에 관심을 둔 복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발견, 무역활동의 신장, 공장제 수공업 발달에 따라서 부의 확산, 절대왕정의 확립, 왕과 귀족의 복식은 다양해지고 화려해지게 되죠. 그리고 복식의 대중화로 일부 부유한 시민들이 새로운 모드를 착용할 수 있게 되고 유럽 여러 국가에서 유행하는 국제적인 모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죠. 위대한 인간은 거대하고 화려한 옷을 입는다.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죠. 권위와 위엄의 상징. 큰 특징은 여러 겹을 입어서 거대한 실루엣을 나타내고요. 넓은 실루엣. 여성은 허리 아래쪽 부분을 확장해서 원뿔형 실루엣을 형성하고 남자는 어깨, 거대한 어깨를 상징하는 넓은 사각형 실루엣. 그래서 16세기 복식의 느낌은 역사상 가장 웅대하다라고 할 정도로 과장된 복식, 권위, 위엄, 과시했어요. 벨벳, 세틴, 모피, 사치스러운 소재의 금사, 은사를 수놓고 진주,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등의 보석과 레이스, 슬래시. 슬래시는 이제 뭐냐면 아까 중세시대 때 이렇게 전쟁을 나가면 이렇게 칼자국이 났잖아요. 거기로 이제 속옷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장식을 한 거죠. 속옷에 레이스나 이런 하얀색 장식 등을 끄집어내서 그게 슬래시예요. 특히 16세기 후반의 복식의 특징인 러프칼라. 이 러프칼라 있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도 이렇게 막 나는 이 러프칼라가 너무 과대하니까 도마뱀 아시죠? 이렇게 막 도마뱀 이렇게 생긴 도마뱀 그 도마뱀이 그 옷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 그래서 그 얼굴 주변에 부피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귀함을 상징하고 고개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노동에 종사하지는 특권 계층이라는 것을 권위를 표현했다고 해요. 도마뱀. 도마뱀 여러분들 그 윙칼라 같이 생긴 도마뱀. 그 도마뱀 이름이 뭐야? 도마뱀. 뭐 보여주려고 그래도 도마뱀. 무슨 도마뱀 종류인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어떤 도마뱀인지. 도마뱀. 종류. 보시면 나중에 찾아서 보여줘야 되겠다. 너무 신기해. 그 도마뱀 보면.
파충류, 저긴가? 그 도마뱀 종류긴 한데, 그게 저긴가? 도마뱀이 아니라 공룡의 일종인가? 도마뱀 공룡이었나? 응, 응, 응. 그렇지. 목도리 도마뱀이구나. 요거. 요것만 보면은 그 윙칼라가 생각나요. 목도리 도마뱀. 자, 여기 목도리 도마뱀을 써야 되겠다. 목도리 도마뱀이구나. 이미지. 그렇죠. 이 목도리 도마뱀 같아. 꼭 그 옷이. 응? 여기 봐봐. 지나가 버렸어. 목도리 도마뱀. 나는 왜 이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그 러프 칼라. 르네상스 시대 러프 칼라를 보면 요게 생각나, 요게. 응? 지나가는구나. 어쨌든 보셨죠? 자, 이게 굉장히, 어, 굉장히 상징적이야. 그리고 인체미를 표현했다는 거, 인체, 휴머니즘의 영향. 너무 자세히 안 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긴 거. 자, 남성은 남성, 인체의 아름다운 남성적인 힘, 듀블레, 어깨 패드, 윙, 코스피드, 벨라, 포즈라는 다리 근육을 잘 드러낸 타이즈, 포트피스. 여성은 코르셋, 패팅게일, 실루엣, X 실루엣, 여성 위에 강조하기 위해서 데콜타주, 네크라인에 의한 가슴 노출, 토마커로 압박해서 비감을 강조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있었죠. 국제적인 모드를 형성했다는 거. 그래서 그 유럽 쪽에서는 국제적인 모드였어요, 진짜.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보면은, 잠깐만요. 두블레를 입은 남성, 로브를 입은 여성. 그래서 르네상스 남성복이 영향을 미치는데 16세기 초반은 비교적 날씬했는데 1520년대부터 커다란 퍼프, 상의가 엄청 강조가 되죠. 그래서 어깨를 강조하고 16세기 후반에는 어깨 확장은 줄어들고 엉덩이 넓이에 또 과장돼. 그리고 과장 내 부패는 슬래시, 페인, 러프 이런 것들로 장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확 넘어가 버리네. 네. 자, 여기 보시면 남성복에서 여기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남자 복식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림을 봐야지, 그림. 그죠? 남자들도 이렇게 러프 장식을 했다라는 거. 사진을 봐요. 잠깐, 여자 복식을 잠깐 보자면, 여기 르네상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에요. 이전 복식에 비해서 가장 두드러진 더 나아가 로브라는 이 원피스, 코트라고 하는데요. 원피스 형태예요. X실루엣을 만들기 위해서 코셋과 파팅게이, 길 원단, 바디스예요. 스커트를 허리선에 연결해서 만든 이 원피스가 굉장히 유행하게 되죠. 여성복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의 가운, 여자의 대표적인 드레스, 보세요. 캐서린 여왕 같은 거. 스페인 여성. 근데 스페인 캐서린 여왕이 입었던 옷 같은 형식이죠. 스페인 공주였기 때문에 영국과 스페인이 국교를 맺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결합을 했었죠. 그래서 스페인의 의상이 영국에 가서 유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얀 얼굴, 넓은 이마, 윙칼라, 이 도마뱀 같죠, 진짜. 목도리 도마뱀, 이 도마뱀, 너무 이상하게 생긴 이 도마뱀. 어디 갔어? 아유, 이 도마뱀에 이렇게 신기하게 보여요, 저는. 음, 네, 네.
이렇게 입었다는 거.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네. 네. 다음에 오버가운, 이렇게 가운 위에 있는 일종의 외투, 코르셋, 몸을 조이는 거, 로브, 목둘레 장식선, 가운이나 목둘레. 보통 스퀘어 라인이죠, 스퀘어 라인. 그리고 머리 장식 보면은 이렇게 약간의 후드를 많이 썼어요. 프랑스식 후드, 게이블 후드, 프랑스식 후드를 많이 썼죠. 스페인 프랑스식 후드를 스페인 여성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썼는데 이게 원래 프랑스식 후드였는데 스페인에서 영국 이렇게 유행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됐다는 거죠. 다양한 형태의 러프, 응? 르네상스 시대, 그 다음에 후드, 바르브, 발조, 페로니에르라고 하는 머리 장식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블레, 남성 복식이죠. 굉장히 어깨를 강조한 1, 8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깨를 강조한 모습이죠. 여기는 악리 3세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다 이제 슬래시 기법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다 이렇게 일부러 찢어갖고 속옷이 삐져나오게. 이게 다 슬래시 기법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다 곳곳에 막 보석을, 이거 다시 옷 폐기할 때 다 뜯어가지고 다른 옷에 달아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남성복의 조끼. 벼룩인 조끼. 스페니쉬 케이프. 가운. 남자복도요, 이때는 중세 이후에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는 남성복도 엄청 화려해요. 트렁크 호즈, 남자들의 팬츠죠? 팬츠. 예, 스커트를, 그러니까 자켓에 딸린 원피스 스커트를 이렇게 짧게 입어서 여자들은 길게 입었지만 남자는 짧게 입고 타이즈를 이렇게 신었다는 거죠. 이 좀 기네. 얘는 길고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입었어요. 남성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사진. 보면 르네상스 시대 남성용 하의, 트렁크 후즈, 트렁크 후즈. 여자 못지않게 굉장히 화려한 의상을 입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자들 머리 장식. 보니 토크라고 하는 머리 장식. 여자들도 보닛을 썼고요. 또 남성용 하의, 베이시스라고 하는 치마예요. 밀리터리 스커트. 원래 군인복이었는데 이렇게 같이 입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신발이죠. 네, 듀크스 힐이라고 하는 쇼피라고 하는 이 이제 하이힐의 원조가 되었다고 하는 신발이에요. 힐이 너무 높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숫자가 줄었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 알아봤고요. 이제 퀴즈 풀고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퀴즈는 지금 클래스룸에 다 올려놨어요. 클래스룸에 여러분들 퀴즈를 미리 준비해서 다 올렸고 오늘 강의 내용도 동영상으로 지금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녹화하고 있으니까 올라갈 거고요. 지금 바로 9주차 출석용 과제 지금 올렸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여주는 화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죠. 자, 9주차 과제 토탈 코디네이션 중세 말기 이후 같이 풀어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거 꺼내셔가지고 같이 풀어보셔도 되는데 여기 화면 보시면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수업 들은 친구들은 금방 풀 거예요. 중세에서 르네상스 시대로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여겨진 질병 뭐라고 했어요? 메르스예요? 코로나예요? 흑사병이에요?
HIV 바이러스예요? 답은 흑사병이죠. 흑사병. 이거 답 잘못됐다. 메르스는 아니고 다시 고쳤어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자, 르네상스 시대의 패션 리더는 누구라고 했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자, 메리 여왕이 아니고, 메리는 캐서린의 딸이 메리 여왕이죠. 캐서린은 원래 헨리 6세의, 헨리 8세의, 누구라고 했죠? 원래 형님의 아내, 형수였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낳았던 앤 불린 여왕, 캐서린 여왕 다음에 결혼한, 그 다음에 캐서린하고 앤블린하고 결혼한, 캐서린 다음에 앤블린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제인 시모하고 낳은 아들이 에드워드 6세라고 했죠. 자,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의 특징은 인체미의 표현에 관심을 둔 복식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종교적 색채나 이런 거는 다 계층에 따른 복식, 기독교,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화함 다 중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르네상스 시대의 복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온 거는 남녀 복식의 뚜렷한 구별을 가져오게 되죠. 그죠? 남녀가 비슷한 양식의 옷을 입은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과거의 그런 시대의 옷을 가장 입었고, 르네상스 시대는 남녀 복식이 가장 뚜렷하게 여자는 원피스, 남자는 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된 시스템을 갖췄고요. 르네상스 시대 남녀 복식의 종류를 모두 고르세요. 뽀르뱅, 제르킨, 스페니쉬 케이프, 가운, 트렁크 호즈, 베이시스 다 맞아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미지죠. 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모습이에요. 자, 전 유럽을 지배했던. 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모습인데, 엘리자베스 2세 여성의 복식의 특징이 맞는 걸 모두 고르세요. 자, 로브의 구성의 변화. 자, 이거는 X 실루엣이에요. X 실루엣, X라는 게 아니라 X 실루엣을 X자형으로. 위에도 풍성하고, 허리 조이고, 밑으로 풍성하게 되는 S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서 코르셋과 바팅게일을 입었다. 속옷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X 실루엣을 만들기 위해서 로브 형태를 바디스 길과 스커트의 허리선을 연결해서 있도록 했다. 다 맞는 거죠. 그래서 1, 2, 3, 4까지가 모두 다 맞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 이렇게 해서 완성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수업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자,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들 채팅방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오랜 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없어.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느라고 장시간. 오늘 수업 되게 길게 했다. 그치? 다음 주에는 이제 르네상스 시작했으니까, 근세의 바로크 시대하고 로코코 시대에 들어갈 건데요.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얼굴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한 주 또 활기찬 한 주, 또 날씨 좋은 한 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